예, 원래 15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조금 일찍 2분 남았네요. 2분 남았어요. 예. 오늘은, 좀 예, 일찍 끝내시죠. 진도가, 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못 나갈 것 같아서, 지금, 다음 시간에, 예, 좀, 예, 질문, 그건 다음 시간에 아마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 사랑과 전쟁만 가고 사랑 문제는 없네요. 사랑과 전쟁 옛날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먼저 뜻은. 유한나 같다. 사랑과 전쟁, 동화. 예, 동화. 사랑과 전쟁. 그러면 이은영 씨가 여러 군데 막 많이 올렸어요. 예, 뭐, 동민회라든가,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링크하게 되면 바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천주교 청년단체와 이제 민족운동과 관계돼서, 한번 이거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분규라 그래가지고, 분화라 그래가지고, 이게 분명히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조직 자체가 상실은 어느 조직이든 강경파와 온건파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주도를 잡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양상이 달라진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다시 또 합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교인들이 마음을 상해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필요는 좀 있는 거죠. 자, 이 청년단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제강점기 때 보게 되면 세 개 청년단체가 있었습니다. 천도교 유신청년회가 20년 초반에 별도로 독립해서 만들어졌던 단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6년에 와서 이 천도교 청년단과 청년동맹으로 각각 이제 나눠져서 이제 독자적인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민족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분명한 모순들을 좀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개가 다 돌아갔지. 예. 이 노선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다른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도교 유신청년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국외에서는 무장투쟁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투쟁론이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다음에 보면은 고려혁명당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는 어쩔 수 없이 무장투쟁론이 안 되니까 뭐 문화운동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가 된다 볼 수가 있겠고요. 선덕의 청년단 같은 경우는 민족운동 중심 세력론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천도교가 사실상 가장 큰 종교단체였었고, 넓게 보면 이제 사회단체로 이제 판단하면 가장 큰 사회단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도교 청년단 같은 경우는 남들하고 같이 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이 국내에 이 식민지 조선에서의 사회운동이든 민족운동이든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천도교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민족운동 중심 세력론은 사실 천도교만 한 건 아니었었어요. 당시 동아일보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동아일보도 언론이 이 민족운동의 중심 세력론을 얘기했었고, 천도교 같은 경우도 청년당에서는 민족운동 중심 세력론을 이야기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체는 사실 천도교가 더 컸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지방에 지회가 다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개 부문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전개해 나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적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뭐 모든 방면에서 천도교 청년들 특히 심파를 이제 해 나갈 수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은 열로 보기 10으로 본다면은 한 1 정도가 천도교 유신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0분의 1. 사실 그것도 좀 안 됩니다. 어느 면에서. 근데 이제 천도교 청년당이 7분의 10에 한 7 정도 됩니다. 10에 7점.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 청년동맹 구파가 이제 약 한 2에서 3 정도 되는 것이 천도교 청년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 천도교 청년단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140개 지회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 당원이 약 한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독자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는 기반이 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구문 운동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전개해 나갔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천도교 청년 동맹은 이제 구파 쪽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이 조금 그 청년단보다 이제 약간 비약하다 보니까는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다른 단체와 연합을 해서 활동하게 되는.
그래서 민족운동 연합전선론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과 신간의 운동에 특히 이제 천도교 구파 세력들이 이제 참여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간회 같은 경우는 당시 150개 지회 한 4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도교 청년당을 갖다 끊임없이 신간에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도교 청년당은 거기에 가지가 않죠. 왜냐? 뭐 사실 신간회와 거의 맞먹는 조직과 인적 자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신간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독자적으로 민족운동의 중심 세력을 갖다가 우리가 형성하겠다. 이제 이 논리를 이제 여전히 지향하게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도교 청년동맹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정에 돌아가시고 나서 승하하고 난 다음에 3.1운동과 같은 대규모 민중 시위를 준비하는데 여기에 이제 공산당, 그다음에 이제 학생계, 천도교 구파가 이제 참여한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간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천도교 신파와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좌파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게 되는 이 교통하고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 천도교 청년동맹의 활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천도교 유신회, 천도교 연합회, 이제 고려혁명당, 무장투쟁론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려혁명당 같은 경우는 1926년 4월 5일 날입니다. 4월 5일 날. 이 무슨 날이죠? 천일기념일이죠. 천일기념일. 그래서 길림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4월 5일 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천도교 연합회, 그 다음에 형평사, 정의부 세 단체가 모여서 만든 것이 고려혁명당이었었거든요. 4월 5일 날 이 창당식을 했다는 것은 중심 세력이 누구다? 천도교다. 이거는 뭐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고려혁명당은 만주에 있던 정의부를 이제 많이 의미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천도교 연합회의 역할이 제일 컸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최동희입니다. 최동희. 해월신사 집안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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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월신사는 아들인가? 그렇죠 아마. 지금도 그들 그 후손들이 다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일하지는 않아요. 뭐 다 일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해월신사 집안은 전부 다 천도교 쪽에서 많이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물이 이제 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최동이 이분이 이 고려혁명당을 만드는데 가장 큰 중심적인 역할을 이제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평사 같은 경우는 백정들의 인권 옹호를 갖다가 그 뭐 획득하기 위한 또는 이제 그 옹호 운동을 위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던 조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조직이 어디서 먼저 만들어지죠? 서울에서 먼저 만들어지잖아요. 중앙에서 먼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형평사는 저 남의 끝 진주에서 만들어집니다. 진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진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이죠. 흔히 해서. 이 경기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본부를 어디다 두고 싶어 해요? 서울에 두고 싶어 하죠. 근데 진주 분들은 어떻겠어요? 진주에 그냥 두고 싶어 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갈라져요. 그래서 이 형평성 운동도 1920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바로 이제 이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일부는 또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평사에 천도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 여기 나오는 이동구입니다. 이동구. 거기 그 뒤에 이름 중에서 위에 가운데 있죠. 이동구라고. 그다음에 유공삼. 이런 두 분이 사실 이 형평사에서 중앙 집행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도교 연합회 인물들이 대체적으로 이 형평사에 많이 참여했다 볼 수가 있겠고 또 진주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당 당원들도 이 형평사 운동에 참여해서 활동했다고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혁명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세 개 단체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천도교 연합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무장투쟁은 전개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동락이라는 인물이 만주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신의주에서 경찰에 잡혔어요. 네. 잡혔으니까 몸수색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고려혁명당 당원 명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당 강령이라든가, 뭐 당주의 이런 문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고려혁명당 창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사실상 이제 와해가 됐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단체, 독립운동 단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도교 연합회에서는 만주를 이주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만주에 가가지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대교 청년동맹, 민족연합전선 운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26년 6월 10일 날 순종이 승화함을 해가지고 만세운동을 이제 전개하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박내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박내원은 조선공산당 야채이카, 조선공산당 당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공산당하고 이렇게 이제 당원들하고 서로 연락 관계가 이제 잘 맺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교섭하게 되면서 이 고종이 승화했을 때 3.1운동과 같은 민주운동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박래원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박래원도 안 그래도 나도 그 생각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이 60만세 운동이 준비되어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은 천도교 구파, 그 다음에 천도교 구파의 청년단체였던 천도교 청년동맹,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 학생회와 같이 참여하게 되고, 이 운동이 결국 이제 성공하지 못하죠. 일부 지역에서만 이제 만세 운동을 이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전에 이 경문이 발각이 되고 있습니다.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검거령이 떨어져가지고 뭐 방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산당 계열들이 다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일부에서 이제 중동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그맣게 이제 일어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1927년 2월 11일이 아니라 2월 15일입니다. 네, 15일로 고쳐주세요. 2월 15일 날 신간회가 이제 결성이 하게 되죠. 근데 이 신간회 결성은 민족주의 좌파,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된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민족주의 좌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조직이 그룹이 바로 천도교 국가와 천도교 청년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지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천도교 청년 동맹에서 이 지회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 하는 결의를 이제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파와 관련된 지역에 있는 천도교 청년동맹 지부에서는 이 신간의 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개 정도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사하게 되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한 30개 정도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데가 경성지회, 서울에 있는 경성지회. 뭐 이종이라든가 이병헌이라든가 오상준이라든가 구파의 핵심 인물들이 다 거기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원지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남원지회라든가, 그 다음에 뭐 통영이라든가 이런 구파와 관련된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참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파뿐만 아니라 신파에서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파에서는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보게 되면 박태홍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성천인가 성진인가 거기에서는 요영국이라는 인물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청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동맹은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 대표적인 민족전선 연합체라고 하게 되는 신간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천도교 청년단,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7개 부문운동을 전개해 간다 볼 수가 있는데,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유소년부, 학생부, 청년부, 여성부, 농민부, 노동부, 상민부, 7개 부문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7개 부문운동을 어떻게 나누느냐? 계층별, 성별, 직업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나눈 것은 뭐냐게 되면은 유소년부, 학생부, 청년부는 계층부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로 나눈 거는 이제 여성부가 성별로 나눴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직업별로 나눈 것이 농민부, 노동부, 상민부. 예. 그래서 7개, 계층별, 성별, 직업별로 나눠가지고 7개 부문운동을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소년부, 유소년부하고 농민부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이제 전개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유소년부 같은 경우는 1921년 5월 1일 날입니다. 5월 1일 날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김기전 중심을 해가지고 천도교 소년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근데 방정환 같은 경우 이때 이제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 유학생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은 소춘 선생과 많이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리고 청년의 소년 운동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이제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천도교 청년단 당원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도나, 박달성, 이정호, 이학득, 차상찬 이런 인물들이 이제 천도교 소년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2년 5월 1일 날 1주년이죠. 1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만들었 날이 어린이의 날입니다. 어린이의 날. 이 한자를 표현하게 되면 소년일입니다. 소년일. 당시 신문에 보게 되면 소년일, 어린이의 날 또는 어린이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했던 제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가 1922년 5월 1일 날 서울에서 대대로 전개가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어린이날 서울 시내에 알리기 위해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었냐면 비행기를 띄우려고 그랬어요. 비행기를 띄우려고 그랬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결국 승용차에다가 천도교 청년 당원 개벽사 천도교 임원들 뭐 여성의 임원들 다 해가지고 이제 차에 타가지고 천도교 전단지 삐라라 그러죠. 막 뿌리면서 이제 이 어린이 운동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뿌렸던 삐라 중에 하나가 10년 후에 조선을 생각하라. 지금보다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1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조국을 이끌어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이지만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을 갖다가 양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석화 선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소춘 선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사실 어린이 운동을 전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23년에 전조선 소년운동연합회가 만들어지게 됐죠. 이제 천도교 방종환 선생이 이제 초대 회장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시기에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운동, 사회운동, 민족운동 흐름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민족주의 계열, 한쪽은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근데 이제 천도교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제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운동을 전개하게 되니까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도 따로 단체를 만듭니다. 그 단체가 5월회입니다. 5월회. 그래서 5월 달에 어린이날이 있으니까는 5월회를 만들어 가지고 독자적으로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민족주의계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날이 따로 있고 어린이날은 똑같아요. 5월 1일 날. 근데 이제 행사는 각각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 또 같이 하자. 그래서 또 같이 연합전선에서 할 때도 있었고 이게 또 의견 조절이 잘 안 되면은 다시 또 갈라져 가지고 따로 떨어져 활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민족주의 계열에서 훨씬 더 큰 다양한 행사를 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천도교 소년에도 한 4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다양한 어린이 운동이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5월 5일은 해방 이후죠. 해방 이후. 원래 5월 1일이 무슨 날이죠? 5월 1일은 메이데이죠. 메이데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이데이하고 어린이날이 같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조명받는 것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는 어린이날을 바꾸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 일요일 쉬는 날. 갖다 이제 어린이날로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에서는 천도교 학생회를 이제 만들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천도교 학생회를 서울서 만들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도 이제 학생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합 학생회가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이 전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천도교 사월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천도교 사월회는 서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평양이 참 재밌는 곳이에요. 그런 거 보면. 천도교 여성단체도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이 평양입니다. 서울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단체도 평양에서 이제 사월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사월회가 각지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사월회를 나중에 천도교 청년의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천도교 청년한 단체가 많아요. 1919년 거리 20년에 4월 5일 날 만들어지게 되는 천도교 청년회가 있었죠. 그리고 청년단 산하에서 청년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제 30년대 후반에 가게 되면은 천도교 부패에서 만들어진 청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방 후에 또 청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회가 같은 명칭이지만 성격에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이게 구분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천도교 여성부에서, 천도교 여성회라 그랬는데, 지금의 여성회지만은,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천도교 내수단입니다. 내수단. 예, 천도교에서 만든 처음은 내수단인데, 그 이전에, 1921년인가요? 22년에, 평양에서 천도교 여자 청년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구에서 도 천도교 여자 청년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천도교 청년 여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천도교 내수단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도교 내수단은 1924년에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수, 그러니까 내수도 있죠. 우리 내수도라 그러잖아요. 아, 천도교 여성분들은 호칭을 내수도라고 부릅니다. 예,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했어? 열심히 돌을 닦는 내수. 그래서 이제 내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인을 갖다가 이제 내수단이라고 내수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인을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나가면 이제 뭐 부인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천도가 이제 내수도라고 불러요. 내수도.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이게 암카밖에 따르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용어 자체가 모르겠어요. 정근대적인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수도라는 용어 자체가 그냥 남자들이 그냥 동독이라고 부르고 여성들이 그냥 내수도라고 부르거든. 같은 동독이라고 불러야지.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내수도라고 불렀는데 그쵸? 예. 집 안에서 안사람. 그래서 내수단이 됐고 나중에 이제 이 또 천도교 내수단도 천도교 어른들이 분파가 되니까는 내수단도 다시 또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거지.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위가 갈라지니까 아래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내수단은 신파가 가져가고 부파는 천도교 여성 동맹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청년 동맹이 이제 부파가 되는 것처럼 천도교 여성 동맹. 여기도 따로 앉아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합쳐지잖아요. 합쳐지니까 이제 내성단이 됩니다. 내성단. 내자는 그대로 쓰고 이루성자. 이루성자 아마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내성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인회로 바뀌게 되고 지금 와서 이제 여성회로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분규가 되면은 위만 문제가 아니라 아래까지 다 문제가 되는. 사람 따라서 가게 되니까. 그래서 분규는 사실 굉장히 조심하고 아주 그래야 되는데 이 지도자급들은 그렇지 않죠. 자신들의 가격자리가 그만큼 그래서 이 뭐 청년 단체도 그렇고 이제 여성들 근데 그 소년 단체는 안 갈라졌어요. 소년 단체는 안 갈라졌어요. 그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성 단체하고 청년 단체는 각각 친구 나눠주고 이제 활동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것이 이제 농민부라 볼 수가 있죠. 이게 농민부가 중요한 거는 천도 교인들의 거의 80%가 농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농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천도교 청년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회단체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조선 농민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선 농민사는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서울 청년회 같은 경우가 참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김준년 이런 인물들은 상당히 사회주의 계열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달 뭐야 뭐지? 유달령, 유광열. 네, 유광열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계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중립계 인사와 사회주의 계열 인사와 천도교 청년당의 세 개 그룹이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조선농민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농민사가 만들어져서 전국의 중앙과 지방의 이제 군 단위, 면 단위, 리 단위까지 농민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농민들의 이 생활, 경제적을 갖다가 얼마큼 이제 확보할 것이냐, 그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농민들이 또 이제 문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야학을 통해 가지고 문명 퇴치 운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전개했던 모습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28년 1월 달에, 1928년에 보게 되면은 약 한 158개 지회가 있다, 이걸 볼 수가 있겠고요. 약 한 17,000명 정도 사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 가게 되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조선 농민사의 회원이 100% 천도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천도교가 없는 데서도 농민사가 만들어지거든요. 뭐 영양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만들어지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그래도 한 80%는 천도교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계몽을 위해 가지고 조선농민, 그다음에 농민이란 잡지를 이제 발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문명 퇴치를 위해 가지고 교과서 만드는 것이 바로 농민 독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독본을 만들어 가지고 한글 교육을 이제 시킨다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한글 독본, 대중산수, 그다음에 비료 제조 사용법, 뭐 대중 독본 이런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문명 퇴치 운동을 전개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1931년에 알선부를 동시켜가지고 농민 공생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효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조합이죠, 일종의. 그래서 농민 공생조합. 저는 협동조합보다는 공생조합이 더 좋지 않아요? 함께 용어 자체가 그래서 공생조합을 썼습니다. 근데 공생조합이 잘 하면 좋았을 텐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의결권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자본주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공생조합은 많든 적든 의사결정권 한 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조금, 나는 왜 많이 투자했는데, 의사결정권은 한 표밖에 없냐. 뭐 이런 이제 논리가 좀 이제 나오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생조합은 상당히 30년대 중반까지 이어져 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생산조합 성격을 띠고 있는 농민 공동 경작계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공동 생산해 가서 서로 이제 이렇게 생산량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도 해 나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농민의 경제적 이익 획득, 그다음에 생활을 갖다가 어떻게 좀 더 알차게 좀 보람 있게 살 수가 있겠는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선 농민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개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천도교 청년단 그룹, 중립계 그룹,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 그룹. 근데 이 사장이 누구였었냐면 이성환이었습니다. 이 이성환은 천도교인이었어요. 단천 사람이고. 상당히 이제 신앙심도 많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조선 농민사 이사장을 하게 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다 보니까는 조선 농민사는 누구 거? 내 거라는 인식을 가진 거예요. 근데 30년대 후반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묘하게 흘러가게 되니까는 천도교 청년당에서 법적 관계란을 갖다 만든 법적 관계라 그래가지고 조선 농민사를 천도교 청년당의 지도를 받게끔 만들어요. 그동안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었는데 그 출자는 청년당에서 하고 운영은 자율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청년당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기 뭐야 그 중심세력 운동론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니까는 천도교가 중심으로 가려면 조선 농민사를 얻으러 간다. 천도교 청년당으로 완전히 귀속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속을 시키는데 이 이성왕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그동안에 자기가 조선 농민사를 이끌어왔으니까는 나는 따로 나가겠다 해서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 조선 농민사를 만듭니다.
앞에다 온전 전자를 써가지고 전조선농민사, 천도교 청년당에는 조선농민사 두 개 단체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천도교, 조선농민사가 더 크게 활발하게 잘 운영됐다 볼 수가 있겠고 이성원이가 끌고 갔던 조선농민사는 사실 갈수록 위축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한 이분이 전도교인 확실하게 맞아요? 확실하게 맞아요. 근데 아니요라는 수 있고. 아니요. 천도교는 확실합니다. 욕심을 냈네. 욕심을 좀 냈었어요. 공부들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공부에 그래서 나네. 이게 자리가 사람 그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자리. 이성화는 단천뿐이고 단천에서 천도교 청년단 활동을 했었었고 실제적으로 천도교 청년단 활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조선 농민사에서 기존에 조선 농민사에서 발행했던 것이 조선 농민이었잖아요. 근데 이 발행인이 누구냐? 이성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청년당이 조선 농민사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농민 잡지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발행인이 이성환이었었고 이성환이가 별도로 나가지고 전조선 농민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만들었던 잡지가 농민이라는 잡지. 예. 그래서 농민이라는 잡지가 이제 만들어져서 조선 농민사 기관지 이제 역할을 담당했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부. 노동부 같은 경우는 조선 노동사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 노동사는 1930년대 중반인가? 그때 이제 원산 노동 파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컸던 파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 주로 이제 사회계열 쪽에서 현재 노동자들 이용해가지고 이제 파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 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해가지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조선 노동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천도교회는 농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80%가. 노동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조선 노동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활동이 크게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노동자를 이용가지고 이 조선 노동사를 만들었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상민부입니다. 상업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상민부가 있었는데 역시 천도교회들은 상민들이 많지 않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장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청년단 산하에다가 상민부를 뒀었는데 부문단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조직이 미약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극계 부문운동에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천도교 청년단에서 신문화 운동을 전개해 나갔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소년부와 농민부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천도교 청년당에서 민족운동 중심 세력론을 갖다 이제 전개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사회운동을 누가 해야 되느냐? 천도교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천도교 청년당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실 천도교 청년회가 되면서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도교 청년의 회복, 머릿말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뉘앙스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당시 300만 교단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7개 부문운동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전개되어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1931년 2월 신간회가 해소되고 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제강점기 시대 최대의 민족운동 단체하면 신간회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간회나 천도교 청년당이나 거의 맞먹는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간회는 연합조직이잖아요. 근데 청년당은 단일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더 오랫동안 유지됐다 볼 수가 있겠고, 그래 일사불란하게 민족운동 중심 세력론을 끌고 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간회가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회 운동을 끌고 갈 수 있는 누가 끌고 가겠느냐? 이게 이제 대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천도교 청년당에서 당시 당주였던 조기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조기간 인물이 천도교 신인가에다가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쓴 게 발단이 돼가지고 이 어떻게 나 이 신인간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두 가지 글 때문에 그래요. 야레 이도나가 쓴 글이 뭐냐면은 조직의 천리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조직의 천리. 그리고 이제 조기간 선생이 뭘 쓰냐면 조선 운동의 영도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에 천도교의 사회운동을 천도교가 끌고 가야 된다는 논리를 갖다가 여기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주의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해서 나온 것이 이 천도교 당시 사회주의에서 냈던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잡지가 있었고 신계단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이 신계단이라고 하게 되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진희, 남만희 이런 인물들이 천도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천도교가 조선 사회에서 중심이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논리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악담을 쓰고 있습니다. 예. 천도교는 매춘물 탈을 쓴 종교단체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천도교 청년단이 그거 듣고 나니까 열이 안 받겠어요? 열 받죠. 그래서 이제 신계단 사무실로 갑니다. 사과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사과 못 하겠다. 그랬더니 두들겨 팹니다. 유진이라고 하는 편집자를 갖다가 구타를 해버려요. 그 구타했던 신문 기사가 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천도교 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천도교를 막 이제 비판하고 이제 악담을 하고 이제 뭐 매춘부라고 그러고 막 얘기하게 되니까는 가서 이제 그 신계단 사무실에 가서 이제 봤더니 천도교 정체 폭로 비판회를 조직해가지고 반종교 운동을 찾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 청년들이 그냥 두고 있다고 폭력 행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천도교 측의 이야기, 신계단 측의 이야기 이래갖고 이제 기사가 이렇게 쭉 연결되고 이후에 이 유진이라든가 남만이라든가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 천도교 정체 폭력 비판을 갖다가 한동안 전개해 나가는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의 제2차 반종교 운동이 전개돼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천도교 신인간 잡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판하는 그 맛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우라고 하게 된 김형준입니다. 김형준이가 어떤 글을 쓰냐게 되면은 마크스주의 반종교 비판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어가지고 뭐이 마크스주의 비판운동, 조선운동의 비판적 전개, 그 다음에 사이비 운동 이론의 비판, 그 다음에 사이비 반종교 투쟁의 비판, 막스주의 기초 이론의 비판, 계몽 운동의 대피력, 뭐 이런 걸 갖다 사회주의하고 일종의 사상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초반에 천도교와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열과 사상 논쟁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부딪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열은 비판이란 잡지 또는 신계단이란 잡지를 통해 가지고 천도교를 갖다 비판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천도교는 바로 이 신인간 잡지를 통해 가지고 비판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크게 활발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아마 천도교가 그만큼 비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나요? 그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는 자기들이 사회운동을 끌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조선에서 천도교는 천도교가 끌고 가야 된다니까는 사회주의 운동을 누가 끌고 갈 것인가? 주도권 싸움이에요, 살짝. 주도권 싸움에서 이제 사회주의가 밀릴 것 같으니까 천도교를 갖다가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이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죠? 반종교 운동의 핵심입니다. 막스주의가 종교를 무종교잖아요. 종교 비판하고. 그거 논리입니다. 그래서 1차 반종교 운동이 1920년대 초반에 있어요. 이 초반에 기독교하고 있어요. 기독교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공산주의하고 이 기독교하고 반종교 운동으로서 상당히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1923년에 이제 있어요. 전조선 청년당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기독교를 갖다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반종교 운동 사회주의가 이제 하게 되고 천도교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뭐 거의 내 사상도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상당히 이제 천도교는 진보적인 동학농민혁명 이런 걸 진보 사회주의 결정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계층도 농민층이고 하다 보니까는 천도교에 대한 직접적인 걸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30년대 신간회가 해소되고 나가지고 그동안에 신간회가 이제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었는데 신간회가 해소되니까 그걸 누가 이끌어가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사회주의 자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
천도교는 당연히 천도교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상 논쟁, 천도교 이데올로기와 그다음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서로 논쟁을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도 좀 더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하게 되면은 재밌는 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뭐, 그 전에 하나 넘겼었는데, 그거는 이제 천도교 신문화 운동의 출판문화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거. 출판문화 운동 보게 되면 이제 1920년대 천도교가 가장 많은 책지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개벽지, 해성, 그 다음에 제1선, 별공권, 어린이, 해성, 어린이, 학생, 신여성, 부인, 조선농민, 농민, 농민순보, 신경제, 당성, 신인가, 이런 책지들을 갖다가, 예, 가장 많이 왕성하게 개벽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 나간 모습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네, 개벽사에서 나온 잡지 표지들입니다. 표지들 한번 쭉 이렇게 이제 좀 모아봤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것이 같이 상징적인 겁니다. 두 번째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호랑이 있죠. 이제 지구에서 딱 있는 거. 이게 원래 창간호 표지 사진입니다. 창간호 표지 사진인데 일본에서 이걸 갖다가 검열해가지고 발행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 호랭. 일본은 한반도를 뭘로 만들었어요? 토끼로 만들었죠. 예. 근데 동물의 왕이 누구예요? 호랑이잖아요. 근데 이 호랑이를 가지고 탁 이렇게 만들어 지구상에 딱 올려놓으니까 이게 이제 괘씸죄에 걸리는 안 거죠. 되죠, 자기네. 예. 예. 식민지 조선이라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기상을 갖다가 딱 하고 왔으니까는 그래서 이 잡지가 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가지고 발행 중지당해서 맨 끝에 이제 개백이라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나왔는데 1913년 표지에 다시 이거 이제 썼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많이 보여요. 네? 청가모의 십자가가. 창가는 어디요? 하늘 십자가. 구름 모양인데 십자가 지금 구름이죠, 구름. 글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동물을 쓰게 되는데 독수리를 쓰잖아요, 독수리. 새의 제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 표지 그림을 그릴 때 보게 되면 초기에는 상당히 이 그러한 우리 한민족의 어떤 그런 걸 갖다 좀 보여주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느낌도 굉장히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약해지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혜성이 강제 폐건도가 나왔고, 이제 혜성, 그 다음에 제1성, 별공원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작품들이 계속 된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그 다음 학생, 잡지가 이제 참관돼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어린이는 처음에 타블로이드판 신문으로 나왔어요. 신문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요 뒤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잡지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 잡지에서 가장 흥미있는 것이 바로 이게 마음걷기가 있는 어린이 세계 아동 전람회 어린이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방정환 선생이 가장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했던 세계 어린이 미술 작품을 모아가지고 대교당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이거 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3년. 그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이거 한다니까는 상당히 호응도 떨어졌을 테고 여러 가지. 근데 3년 만에 이걸 갖다가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가했던 나라의 국기입니다. 우리는 뭐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뭐냐 일장기가 이제 맨 오른쪽 위에 이제 나와 있고 뭐 아쉽지만은 뭐그 당시에는 뭐 그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참가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국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린이 방정환 사진이 좀 이제 나와 있는데 방정환 선생은 원래는 호리호리했다 그러죠. 집안에 우리 또 동학을 하다가 시청교를 했었습니다. 시청교 하다가 다시 이제 천도교로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원래 빼빼 말랑 깽이었었는데 의염성사 사위가 되고 나가지고 여러 가지 잘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제 불었습니다. 그래서 불었는데 이게 이제 뿔는 것만 괜찮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신장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33살에 신장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과로 때문에 신장 이상이 있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방종환 선생 묘소의 망우리 공동묘지 아시죠? 옛날. 지금 이제 묘원공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방종환 선생의 묘소입니다. 묘소 위에 다들 이렇게 봉분으로 만들었잖아요. 봉분으로 안 돼 있고 방종환 선생은 이렇게 동심여선이라고 하고 있어요. 동심여선. 소파 방장환 지묘. 그 밑에 글자가 안 보이죠? 33입니다.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요 글씨를 누가 썼느냐? 바로 오세창 선생이 썼어요. 당시 당대 명필가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오세창 선생 무덤이 어디 있느냐? 방정환 선생 바로 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마을에서 가까운 데서 이제 같이 사후에도 이제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마무리에 세계 있어요? 마물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은 볼 수 있어요. 그럼요.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어요. 잘해놨어요.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고 안내 표시가 잘 돼 있어요. 공원이에요. 거기 뭐 공동묘지. 공동묘지인데 공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마을이. 그래서 지금 공동묘지 같지 않게 잘 꾸며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신도에서 가봐야겠네요. 천덕에서도 가는 사람이 별로 없죠. 가야 되는데 오세창 선생도 있고 몇 분이 거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세계 어린이 운동 발상지라고 이제 이 기념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계 운동 발상지라 그래가지고 약간의 말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어린이 운동이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세우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어린이 해방선언, 어린이 인권선언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했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예요. 근데 인권선언비라 쓰지 않고 어린이 운동 발상지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기 어린이 운동 단체에서 자꾸 이거 없애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없애면 안 되고 그것도 안내판 하나 세우면 돼요. 이걸 왜 만들었는지 그렇게 해서 이런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하게 된 걸 갖다가 알려주게 되면 되는데 교단에서도 관심이 별로 없어. 근데 신현득씨라든가 가장 이거 지금 없애자고 반대를 좀 하냐고 신현득이라고요. 아동문학가 동시 작가라고 볼 수가 있고 인권학 인권에서 세계 어린이 인권 운동 발상지려가 그건 뭐 안내판 하나 세워놓으면 사실 괜찮아요. 없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 어린이 운동은 아마 미국서부터 이제 처음에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시작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 몇 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신여성, 그다음 이제 조선농민 잡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 사진이 아주 특징적인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읽어보면 그렇죠. 혁명투쟁 개벽 7년 8월 이게 뭐 뒤에가 뭐야 이게 뭐 있는데 그리고 밑에 글씨가 있죠. 한원입니다. 개벽 잡지가 폐간돼요. 폐간을 돌아가셨다는 얘기네. 기념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개벽을 잡지가 폐간된 게 아니고 이 개벽사 직원들은 환원했다고. 예. 그 가운데 앉아있는 뚱뚱한 인물이 있죠. 누군지 아시겠죠? 가운데 있는 뚱뚱한 인물. 뚱뚱하고 명정한 선생님. 방정환 선생이에요. 네, 방정환 선생. 예. 근데 아까 뚱뚱했다 그랬잖아요. 살 이렇게 쪄가지고 신부전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운데 있는 분 이제 방정환 선생이고 그 뒤에 약간 늦게 뭐 모자 같은 거 쓰신 거 있죠. 하얀 분 차상찬 선생. 차상찬. 이 개벽 잡지를 창간부터 마지막 폐간될 때까지 유일하게 지켰던 분이 바로 이 차상찬 선생입니다. 시적 같은 거 쓴 거. 뭐 모자 같은 거 쓴 거 같아요. 뭐 요렇게 이제 쓴 거. 방금 선생님 뒤에 있는 분이 차상찬입니다. 그 당시 이제 개벽사 직원들입니다. 직원. 그래서 당시 어떤 마음으로 저 사진을 찍었을까? 그 사진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거는 이제 앞에 있었던 거 쭉 한번 정리한 거니까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정형연구학과 소직이 되는데, 이 30년대 이제 중반이라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이제 세계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청년단 운동 방향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단체. 쉽게 하게 되면은 정치단체 여의도 연구소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연구 단체가 만들어졌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 후 청년단 활동은 다음 시간에 하면서 여기 저기 이승호 선생님이 질문지를 주셨는데 이 질문지는 다음 시간에 그가 천도교 청년단 해방 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는 걸로 하고